134쪽에 6점이 무기양분의 흡수와 막투가. 자, 이제 양분이 식물체의 몸속으로 이제 흡수가 됐습니다. 흡수가 되면서 이게 어떻게 이동을 할까, 막을 어떻게 통과하면 어떻게 이동할까, 이런 내용을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식물의 뿌리에서는 무기양분이 흡수된다. 토양 용액 중에 녹아있던 양분들이 뿌리의 세포벽과 세포막을 확산 운동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물 공부할 때 생각나실 겁니다. 수동적 이동을 할 때 확산 운동에서 들어간다는 거. 특히 세포막을 투과하는 과정에서 양분의 선택적인, 그 다음에 능동적인 흡수가 이루어진다. 선택적, 능동적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능동적이라는 말을 에너지를 사용해서 한다는 얘기죠. 능동적 흡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식물체 속에도 이미 농도가 높은 단계죠. 용액이 많이 녹아있고, 그 다음에 식물체 내에도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쩌면 토양보다 양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을 수 있는데 식물체 입장에서는 몇몇 가지가 모자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려면은 선택적으로 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기이온의 흡수 기작은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연구 결과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는 무기양분 흡수의 계율을 비교적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 연구 결과가 많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기양분이 흡수되고 말고 하는 이 분야는 그렇게 뭐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줄 때도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광합성의 원리를 캐냈다든가 뭐 DNA의 원리를 캐냈다,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흡수 기작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학자들도 이쪽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덜 두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35쪽이요. 621 뿌리의 양분 흡수 1. 양분의 흡수 부위. 수생식물은 전 표면에서 흡수되지만 육생식물은 주로 뿌리에서 흡수된다. 뿌리에서 무기 양분이 가장 활발하게 흡수되는 부위가 어디냐? 바로 정단부이다. 식물에 따라 뿌리 끝에서 0.5cm 또는 수cm에 이르는 부위, 거기가 정단부 부위죠. 그리고 근모에서 주로 많은 흡수가 이루어진다. 정단부인데 정단부 위에도 보면 근모가 있죠. 근모는 위쪽에서 나죠. 신장대 그쪽이 근모가 있죠. 근모에서 많은 흡수가 이루어진다. 이들 부위는 무기이온을 많이 요구하면서 다량의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근무대가 다른 말로 하면 흡수대라고도 했고, 물 할 때 했죠. 성숙대. 근무대는 수분의 흡수와 함께 무기이온의 수동적 흡수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부분이다. 그러나 무기이온은 수분과는 달리 근무대보다 신장대에서 더 많이 흡수되는 경우도 있다. 신장대는 세포의 신장과 액포화가 일어나는 곳으로 조직의 활력이 커서 능동적 흡수가 활발한 부분이다. 신장대는 조금 윗부분이죠. 거기에는 능동적 흡수가 활발하다. 뿌리의 흡수력은 정단에서 멀어질수록 떨어진다. 왜 떨어진다 그랬냐? 목질화가 됐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특히 근모대를 지나 위로 올라갈수록 표면에 수베린이 많이 폐적되어 있고, 이게 목질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 또한 내피가 발달하여 무기양분의 흡수가 어려워진다. 내피에는 무슨 대가 있다 그랬죠? 카스파리 대가. 무기양분의 흡수 부위는 식물과 무기이온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옥수수에서 NH4 암모늄염은 정단 분열 조직에서 주로 흡수되고, 칼륨 이온하고 질산염은 신장대에서 더 잘 흡수된다. 그런가 하면 일부 식물의 경우 인산염은 근모에서 주로 흡수된다. 식물마다 흡수되는 부위가 다르고 부위마다 흡수되는 이온의 종류가 다르다. 그 다음에 이 뿌리의 생리작용. 뿌리는 가용성이 낮은 무기양분을 흡수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먼저 식물의 뿌리는 다양한 물질을 분비하여 토양과 함께 점액질을 만들어 뿌리의 건조를 막고 토양 미생물의 번식을 돕는다. 다양한 물질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설탕하고 아미노산, 유기산, 다당류, 효소, 페놀성 화합물,
CO2, 에탄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분비해 가지고 토양하고 점액질을 만들죠. 점액질을 만드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뿌리 주변에 좀 붙어 있겠죠. 양분이. 그 다음에 뿌리의 건조도 막고 중요한 게 미생물의 번식을 돕는다는 거죠. 토양 미생물들이 식물체도 잘 못하고 사람 같은 동물들은 더더욱 못하는 게 뭐냐면은 무기원소라든지 유기원소라든지 이런 걸 분해하는 작용이에요. 이 분해하는 작용을 누가 제일 잘하냐 하면은 미생물들이 잘해요. 미생물들은 무기원소도 분해해서 무기분자가 있으면 그걸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양 미생물은 불용성 무기 성분을 가용성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이제 무기 양분들을 분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자를 뗐다 붙였다 하는 그런 능력이 미생물한테 있다는 거예요. 미생물 가운데서도 균근 곰팡이는 식물 뿌리와 공생하면서 이거 많이 들어본 소리죠. 이동성이 낮아 도망도 안 가요. 뿌리에서 떨어져 있는 인산의 흡수를 도와준다. 인산의 흡수를 도와준다 하고 인산에다가 PI 이렇게 써놨죠. 이거는 뭐냐면 인산은 인산인데 I라는 거죠. 무기라는 뜻이에요. 무기. I가 인오르가닉. 오르가닉 하면 유기적인이죠. 유기적인인데 유기의 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반대 무기가 되는 거죠. 무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PI 이렇게 써놓으면은 무기 인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는 포스포러스. 그 다음에 또한 뿌리가 분비하는 효소는 그 다음에는 효소입니다. 효소. 효소는 인산 화합물을 가수분해시키고 예를 들어서 포스파타제 그 다음에 제2철을 용해도가 큰 제1철로 환원시킨다. 제2철하고 철 3가 양이온 이렇게 써놨죠. 제1철은 2가 양이온이고요. 예를 들어서 철 킬레이트 환원 효소 이런 효소들을 식물체 몸에서 분비를 한다는 거죠. 뿌리에서. 그 다음에 일부 분비물은 유기물에 함유된 인산을 무기인산으로 방출시키고 철과 안정된 킬레이트를 형성하여 가용성을 증대시킨다. 킬레이트 철 같은 경우에 특히 킬레이트를 잘 형성하죠. 그 킬레이트를 형성한 게 햄 구조라고 그럽니다. 햄 구조. 이게 우리 앞에서 164, 5에도 있고 11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거기는 이제 철이 들어가 있어요. 철이 들어가서 이렇게 각 방향으로 까치발처럼 집게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철 바깥으로 질소가 있고 뭐 그다음에 수소도 있고 탄소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철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양분을 딱 붙이는 접촉을 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가운데 킬레이트 구조에. 그래서 우리 그 헤모글로빈, 우리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도 똑같이 안에 철이 들어있어요. 똑같은 구조예요. 구조인데 철이 들어있으면 거기에 이제 산소가 붙죠. 산소가 딱 달라붙어서 우리 몸속으로 군데군데 여러 군데로 이동을 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 뿌리는 유기산과 함께 수소이온을 방출하여 주변의 토양을 산성화시킨다. 산성화시키면 무조건 나쁜 게 아닌가? 정말 나쁜 건가? 계속 읽어봅시다. 다시 말해 양이온, 특히 암모늄의 흡수와 동화 동안에 수소이온을 방출한다. 토양 산성화는 결과적으로 인산이나 철의 용해도와 이용도를 증가시킨다. 우리 지난 시간에 토양 알갱이는 마이너스 이온을 전하를 띈다 그랬어요. 거기에 플러스로 된 여러 가지 양분들이 붙습니다. 근데 식물체 뿌리에서 수소이온이 방출이 되면은 얘들이 만약에 그냥 수소이온이 없는 상태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딱 결합을 해서 딱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식물이 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소를 딱 보내면은 수소는 그 이액순위가 높죠. 이액순위가 높죠. 얘가 침투력이 강해요. 그러면 얘가 토양에 딱 붙고 대신에 붙어있던 다른 철이라든지 뭐 마그네슘 같은 양분들을 떨어뜨리겠죠. 떨어뜨리면 얘가 뿌리 쪽으로 가서 붙겠죠. 뿌리도 마이너스일 때고 그러면은 뿌리가 원하던 이 마그네슘이나 철 같은 거를 빨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한편
뿌리의 표면은 음전하를 띠면서 뿌리도 음전하를 많이 띠고 토양 알갱이도 대체적으로 음전하를 많이 띠고, 물론 군데군데 양전하를 띠는 것도 있다 그랬죠. 뿌리에서도 양이온 지환 용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용량이 클수록 양분의 흡수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뿌리는 용액 중에 양분을 직접 흡수하기도 하고, 토양 입자에 흡착된 양이온을 뿌리 표면의 수소이온과 맞교환하여 흡수하기도 한다. 지금 다 말씀드렸던 거죠. 이액순위에 따라서 수소이온을 보내가지고 토양에 붙어있던 양분들, 양이온 양분들을 떼갖고 뿌리 쪽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뿌리는, 토양 알갱이는 가만히 있지만 뿌리는 점점 자라겠죠. 자라면서 필요한 곳에 자꾸 이동을 하면서, 아, 여기에 철이 많이 있네. 그래서 여기 또 수소 따닥, 수소를 쏘면은 얘들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뿌리가 가져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6쪽 3번 이온 종류별 흡수 속도. 뿌리는 토양 용액에 이온 상태로 녹아있는 무기양분을 선택적으로 흡수한다. 자, 선택적으로 흡수한다 이 말이 나오면, 아, 얘는 이제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구나. 특히 무기양분은 어떤 경로를 택하든지 큰모 아니면 내피의 세포막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적 흡수가 일어난다. 선택적 흡수가 일어나는 장소가 주로 근모 아니면 내피의 세포막이라는 거죠. 세포막은 아무거나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장치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딱딱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무기염류가 해리 되면, 이 해리라는 말이 자꾸 책에서 나오죠. 우리가 물건을 쪼개면은 그거를 분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분해할 수 있죠. 분해하고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하면은 나중에 예를 들어 물 분자 한 개가 남을 거예요. 물 분자 딱 한 개. 여기까지는 분해가 가능하다고 치고, 왜 가능하냐면은 끓이면 되니까. 물을 끓이면은 물 분자들이 분자 거리가 느슨해져 가지고 잘 떨어지겠죠. 100도씨에서 떨어지겠죠. 그런데 물 분자 자체 이렇게 산소와 수소가 붙어 있는 거, 이거는 끓여 갖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안 떨어져요. 아무리 끓여도 이건 안 떨어져요. 결합이. 이거 어떻게 떨어뜨리냐? 분자에 있는 것을 원자 단위로 분해시키는 것을 가지고 헬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주로 전기 분해로 주로 합니다. 전기 분해로 하고, 요즘은 장치가 좋은 게 나와가지고 희한한 그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이 헬이하는 장치들이. 주로 이제 그 작용도 마찬가지로 전기 작용을 통해 가지고 합니다. 그때 전기 작용을 하면 여기 자를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원자 단위까지 자르는 거를 헬이라고 합니다. 자, 무기염류가 헬이 되면 세 번째 줄에 두 이온이 동일한 속도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종류에 따라서 양이온이 잘 흡수되기도 하고 음이온이 잘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자. 염화칼슘의 경우 완두에서는 칼슘 이가 양이온이 잘 흡수되고, 잠두에서는 오히려 염소이온을 더 잘 빠르게 흡수한다는 거죠. 작물에 따라서 다르다. 무기이온의 일반적 흡수 경향은 원자가가 작을수록 더 빠르게 흡수된다. 자, 원자가가 작으면 흡수가 더 빠르다. 원자가가 작다. 원자가라는 말은 결합선이라 그랬죠. 결합선의 숫자가 작을수록 좋다. 수소는 결합선이 한 개 있고 산소는 결합선이 2개 달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질소는 결합선이 3개 달렸다 그랬고, 탄소는 결합선이 4개 달렸다 그랬어요. 이 결합선입니다. 결합 부위들. 이거는 지난번에 원소 주기율표 가지고 옥텟 규칙 얘기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그 동영상이라든지 찾아보시면 이해 가실 겁니다. 계속 보시면은 칼륨 이온, 염소, 그 다음에 질산염, 이런 것들은 다 일가죠. 일가 이온들이죠. 플러스가 한 개이거나 혹은 마이너스가 한 개이거나 그래서 일가 이온이죠. 그 다음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황산, 이거는 다 이가 이온이죠. 2 플러스, 뭐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가 이온이죠. 등의 이가 이온보다 흡수가 더 빠르다는 거죠. 산성 비료로 분류되는 황산 암모늄은 암모늄염이 황산염보다 빨리 흡수되어 토양을 산성화시킨다. 암모늄은 1가고 황산은 2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더 빨리 흡수되어 토양을 산성화시킨다. 왜냐하면은 남아있는 거는 SO4밖에 토양에, SO4가 토양에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토양에 남아가지고
뒤에 산의 개념이죠. 얘가 토양을 산성화시킨다 이 얘기죠. 다만 나트륨염은 염생식물 이외의 식물은 잘 흡수하지 않는다. 질소의 경우도 식물에 따라서는 아모늄염의 형태를 우선적으로 흡수하거나 아니면 그 형태로만 흡수하게끔 적용된 식물도 있다. 자, 식물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여기 3에서는 핵심은 선택적으로 흡수하는데 원자가가 작을수록 흡수가 더 빠르다. 아무래도 원자가도 작고 원자 사이즈도 작아요. 지금 일가 이온들이 보면은 이가보다는. 그 다음 4번 체내 이온의 농도 조절과 유지. 식물의 뿌리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선택적으로 흡수한다. 예를 들면 항상 칼륨이라는 염이, 자, 염이라는 말 이해하시죠? 염. 무기이온들이 무기물질들을 다른 말로 염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헬이 되면 토양 용액 중에 헬이 되면 일가의 칼륨 이온의 흡수가 많아진다. 칼륨 그다음에 SO4 마이너스, 이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칼륨 두 개는 일가에 양이온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원자가가 낮으니까 흡수가 빨리 되겠죠. 이렇게 되면 세포 안팎으로 내외에 전장이 형성되어 전기장이 형성되어 이에 대한 조절 기능이 요구된다. 이런 경우 식물은 세포 내 유기산을 생성시켜 정기적 평형을 유지한다. 우리도 그 겨울철에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책받침을 막 옷에다가 넣고 비비면은 정전기 생기죠. 그와 같은 전기장이 생긴다는 거죠. 정전기 같은 게 생기면은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자꾸 달라붙잖아요. 먼지도 갖다 달라붙고 머리카락도 막 붙고 하죠. 그래서 정신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양이온만 많이 흡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식물체 몸이 다 플러스 양이온으로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더 필요한 다른 플러스 이온을 그 식물이 흡수하고 싶어도 칼륨 이온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몸에 플러스가 너무 세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플러스를 못 가져와. 다른 마이너스는 가져오기 쉽겠죠. 플러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식물체가 너무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걸 좀 낮춰줘야 되겠죠. 평형시키든가 뭐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유기산을 생성시켜가지고 해결한다는 거죠. 즉 양이온이 다량 흡수되면 유기산의 음이온을 생성시키고, 자, 내 몸에 식물체 몸에 칼륨의 양이온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너무 플러스가 많으니까 자기 몸 속에서 음이온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CH3COO 마이너스 유기산을 만들어서 음이온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평준화시키고 그다음에 양이온을 체외로 방출하여 평형을 유지한다. 식물체의 몸이 있으면은 안으로 칼륨 이온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온통 플러스야. 온통 플러스 돼버렸어. 안 되겠다 해서 CH3COO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또 많이 만들어요. 식물체 몸 안에서. 그래서 고루 전하를 중성으로 맞춰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안에 칼륨이 많아졌어요. 그럼 내 몸 안에 플러스가 너무 많으니까 원래 내 몸 안에 있던 H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얘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전하들이 바깥으로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바깥쪽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SO4 마이너스가 많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K2SO4에서 SO4 마이너스는 남고 K는 몸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대신 내 몸 안에서 수소 이온을 바깥으로 보내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중화시키는 거고, 내 몸에서는 그 유기산을 만들어서 중화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또 플러스를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플러스 전하를 좀 낮춰주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절을 해준다. 계속 읽어봅니다. 그리고 흡수된 이온이 일단 심플러스트 경로를 통해 중심주로 들어오면 계속 확산 이동하여 물관부에 도달하고 물관 육수로 확산되어 들어갈 때 아포플라스트로 재진입하게 된다. 이때 카스파리데는 다시 뿌리 바깥쪽으로 이온이 역확산되는 것을 막아준다. 자, 이 얘기는 우리 앞에서 다 했던 거죠. 89페이지에 그 네피에 가스파리데가 있는데 얘들이 식물체 몸 안에 있던 양분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물에서도 했죠, 물에서.
이로 인하여 물관부는 토양 용액보다 더 높은 이온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 상조작용, 기량작용 볼게요. 토양 용액 중에 분포하는 여러 가지 이온들은 상호작용하면서 흡수된다. 양이온들끼리도 이온들끼리도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있고 싫어하는 사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이온이 다른 이온의 흡수를 촉진하는 것을 상조작용. 자, 이런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조작용. 시너기즘. 자, 신 하면은 함께, 투게더 이런 뜻이죠. 에르기즘. 이거는 에르고. 함께 일한다. 이건 일하다는 뜻이에요. 일하다.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조작용이죠. 보람상조 이런 게 아니고 반대로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어서 흡수를 억제하는 걸 두 개 A라는 게 원소가 있고 B라는 원소가 있으면은 원자가 있으면은 둘이가 서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면서 서로 견제를 해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원소가 더 많아지는 걸 안 돼! 막아주고 얘도 많아지면 안 돼! 하고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견제한다는 거는 둘 다 올라가지 못하고 둘 다 어느 수준에서 수준 이상을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게 기량작용이죠. 기량작용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도 양분이 너무 한 가지가 지나치면 해롭잖아요. 서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죠. 예를 들면은 마그네슘 이가이온과 칼륨은 상조작용을 하며, 자, 이 부분은 우리 그 앞 페이지에 11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하고 배치된다 그랬죠. 서로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어느 한 곳이 틀렸어요, 지금. 이건 상조작용이 아니고 제가 다른 데도 쭉 찾아보니까 기량이 맞는 것 같아요. 시험에는 한번 나왔는데 상조작용이 맞다고 시험에 나왔어요. 아닌 것 같아요. 기량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칼륨 이온과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그리고 질산염, 염소 이온, 이거는 서로 간에 기량작용을 한다. 토양이나 수경액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무기양분이 균형 있게 조성되어야 한다. 즉 양분의 절대량보다는 균형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이제 작물을 기를 때 비료를 준단 말이에요. 이런 걸 고려해서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상조가 있고 기량이 있다면은 그 억제작용, 타감작용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기량작용을 보면은 기량은 보면 영어가 안타고니즘이죠. 안타라는 말을 우리 댓글 쓰고 할 때 뭐 안티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안티랑 같은 말이에요. 서로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서로 대결한다는 뜻이고. 타감작용, 식물에서는 많이 나오죠. 알렐로파시. 알렐로 하는 거는 알로스라는 말이에요. 알로스라는 거는 다른 것, 상대방, 뭐 이런 말도 되겠죠. 아니, 다른 것들, 복수로 쓰면 못 될 거고. 이거는 이거는 파토스예요. 파토스라는 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이 파토스라는 말은 심리학 용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죠. 남을 죽이는 거예요. 타감작용. 타인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타감. 또는 다른 말로 억제작용. 그 피톤치드가 바로 그 대표적인 거라 그랬죠. 사람 입장에서는 피톤치드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잡초들 입장에서는 피톤치드가 독극물인 거예요. 그 다음에 622 무기양분의 막투과성,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뿌리의 세포벽은 조직이 치밀하지 않아 물, 무기양분, 유기물 등이 자유롭게 투과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투과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포막은 산소, 이산화탄소, 물 등은 자유롭게 투과시키지만 이온화된 무기양분은 선택적으로 투과시킨다. 선택적 투과성이죠. 즉 세포막은 반투성막이면서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다. 까지 읽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탄화수소 또는 O2, 산소 뭐 이런 것들은 가스죠. 기체예요, 기체. 얘들은 비극성이에요. 극성이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그런 극성이 없다. 이온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면 극성이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극성이 아주 강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들은 극성이 없어요. 산소는 현재는 보면 분자 상태죠. O2 분자 상태예요. 그 산소와 산소 원자끼리 이중 결합으로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극성을 뗄 이유가 없어요. 강하게 서로가 만족하면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고, 그 다음에 해일이 되지 않은 극성 분자들. 물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극성이에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CO2는 조금 덜 극성이 별로 없어요. 없는 편이에요. 거의 없는 편이에요. 이런 애들, 물 같은 거 극성은 조금 있지만, 그렇지만 작아요. 아주 작은 분자에 속하는 거예요. 얘들도 통과. 가장 잘 통과하는 거는 얘들이겠죠. 얘보다는 좀 얘가 조금 덜 통과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크고 해리 되지 않은 극성 분자. 이런 것들은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C6H12O6. 이거는 벌써 탄소가 6개,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예요. 물은 H2O잖아요. 근데 얘는 벌써 몇 개예요? 24개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덩어리가 커서 통과를 못해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온들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뭐 이런 식으로 다 극성을 띠고 있어요. 전극을 띠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통과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림 6-3에서 책에서요. 탄화수소에서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비극성 소수성 분자라 그랬죠. 소수성. 소수성이 있고 친수성이 있죠. 소수성 분자는 통과하는데 반대로 친수성 분자는 통과하기가 좀 힘들어요. 친수성은 여기 바깥 인지질 바깥 부위는 친수성이고 가운데 이 다리 부분, 꼬리 부분 여기는 소수성이잖아요. 친수성은 여기까지는 들어가지만은 머리 있는 부분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이 안쪽을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소수가 이중으로 돼 있으니까 통과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비극성 소수성 분자인 거예요. 여기가 친수성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림 6-3에 작은 글자들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세포막의 구성성분 가운데 단백질을 빼고 인지질로만 구성된 인공막을 만들어 물질의 투과성을 실험을 한번 해본 겁니다. 비극성 소수성 분자, 작고 해리되지 않은 극성 분자는 막을 잘 투과하지만 포도당과 같은 큰 극성 분자나 무기이온들은 투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들이 선택적으로 막을 투과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세포막에는 인지질 이중층의 다양한 단백질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내재성 단백질 같은 게 들어있어 가지고 여기서 포도당만 별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뒤에 바로 나오니까 또 보도록 합시다. 계속 138쪽에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줄에 원래 반투성막은 수용액에서 물은 자유롭게 투과시키지만 용질 분자나 이온은 투과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세포막은 완전한 반투막성은 아니고 용질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투과시킨다. 이러한 투과성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세포막의 구조적 특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내재성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인공막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분의 막투과 수송. 흡수된 양분은 세포막을 투과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무기이온이 세포막을 선택적으로 투과할 수 있는 것은 막에는 수송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포막의 단백질은 수송 단백질과 효소 단백질로 구분한다. 수송 단백질. 주로 수송을 담당하는 수송 단백질. 그 다음에 효소 단백질. 수송 단백질은 다시 내부에 수송관이 있는 수송관 단백질과 수송관이 없는 운반체 단백질 두 가지가 있다. 수송관 단백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수송 단백질은 수송관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운반체 단백질이 있다. 효소 단백질은
수소 ATPase 유형의 양성자 펌프가 대표적이다. 자, 양성자 펌프. 자, 이런 거는 양성자가 통과하면서 어떤 작용을, 기능을 하는 겁니다. 무기이온의 막투과 수송은 수송적 수송과 능동적 수송으로 나뉜다. 자, 수송 단백질을 통과할 때도 수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동적 경우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인지질 이중층에는, 이중층에는 수송 단백질이 있고, 효소 단백질이 있다. 수송 단백질은 수송관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운반체 단백질이 있다. 그 다음에 효소 단백질에는 양성자 펌프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지질 이중층에는 그냥 수동 수송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 수송이죠. 단순, 그죠? 이거는 농도가 높은 것에서 고에서 저로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봤던 거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수동으로 이동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수송 단백질을 통과하는 거에도 수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소 단백질은 능동적인 방법이에요. 수송 단백질은, 수송관 단백질은 이거는 단순 수송이고요. 단순 수송. 운반체 단백질은 촉진 수송이 되겠습니다. 촉진 수송. 그 다음에 고저를 따져보시면은 수송관 단백질은, 수송 단백질 이거는 다 고에서 저로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효소 단백질은 이거는 저에서 고로 이동하는 방식. 자, 그림 6-4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양이 지난번에 우리 물 할 때 아쿠아포린하고 모양이 비슷하죠. 그 69페이지에 나와 있던 거. 먼저 여기가 이제 인지질 이중층이고, 수송되는 분자가, 이 분자 알갱이들이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하는데, 수송관 단백질을 통과할 때는 이렇게 통과하죠. 그 다음에 그냥 인지질 이중층으로도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단순 확산이죠. 단순 확산. 수동적 수송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 이것도 통과를 합니다. 얘도 우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를 합니다. 이 운반체 단백질을 통과하는 것을 촉진 확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운반체 단백질이 있습니다. 운반체 단백질인데, 이 부분이 보면은 농도가 높은 쪽이고, 이 반대쪽은 농도가 낮아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 이동했던 이런 것들은 다 수동적인 수송이에요. 반면에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했어요. 반대로 이동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능동적으로 해야만 수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전기적 화학 포텐셜이 높은 쪽, 포텐셜 농도가 높은 쪽, 낮은 쪽이 있는데, 높은 쪽에서 있는 것들이 뭐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바로 통과하든, 아니면 수송관 단백질을 통과하든, 그다음에 운반체 단백질을 통과하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통하는 것을 수동적인 수송, 그다음에 반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ATP를 사용해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능동적인 수송이 된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능동적 수송을 할 때는 반드시 운반체 단백질이고, 수송관 단백질은 아니다는 거죠. 운반체 단백질만 한다는 거죠. 운반체 단백질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닫혀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보면은 수송관 단백질이 열려 있고, 얘는 둘 다 닫혀 있어요. 왔다 갔다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동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에너지를 쓴다.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동적 수송 138쪽 또 계속 보겠습니다. 수동적 수송은 무기 양분이 전기화학적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 고에서 저로 이동하는 것이다. 물,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여 확산되지만, 자, 이런 것들은 작기 때문에 그냥 인지질 이중층 막을 그냥 통과한다 그랬습니다. 무기 이온은 인지질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온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떼고 있는 것들은 막을 통과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수송관 단백질 아니면은 운반체 단백질, 이거를 통해서 확산돼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때도 수송관은
입구의 크기와 내부의 전하에 의하여 통과할 수 있는 이온이 결정이 되므로 알맹이가 크냐, 입구가 크냐는 말은 알맹이 입자가 크냐 작으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하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뭘 띄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거죠. 이온화된 무기 양분을 선택적으로 수송한다.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 수송관 단백질은 단순 확산으로, 운반체 단백질은 촉진 확산으로 수송한다. 운반체 단백질의 촉진 확산은 운반체의 구조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구조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구조 변화가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촉진 확산하는 겁니다. 이게 능동수송이 아니고 수동수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위에가 고농도죠. 밑에는 저농도입니다. 그래서 고에서 저로 이동하니까 당연히 확산이죠. 단순 확산이죠. 수동적인 거죠. 수동수송이죠. 먼저 알맹이가 한 개 딱 들어옵니다. 이게 먼저 운반체 단백질이 열렸죠. 열리고 선택적으로 여기에는 뭐 삼각형도 있을 것이고 사각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동그라미만 지금 딱 받아들이도록 모양이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명체가 신기하죠. 수송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딱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대쪽으로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딱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쪽이 열려서 쏙 들어오면은 이쪽이 닫히고 이쪽이 열려서 딱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수동 수송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열렸다, 이쪽이 반대가 열렸다 하면서 서로 에너지는 사용하지 않느냐? 이때는 굳이 ATP라는 걸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연구가 더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전기 이온적인 작용으로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동그라미가 여기 오면 얘가 자동으로 딱 열리는지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은 아마 연구가 더 필요하던가 아니면 우리 책에 아직 소개가 안 됐던가 그런 건데, 그렇게 여기까지는 지금 수동수송을 공부했습니다. 수동수송 계속 책을 계속 읽어볼게요. 촉진 확산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확산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 운반체는 특정 무기 이온과 결합하여 그 이온의 막투과성을 크게 증진시키며 무기 양분마다 운반체가 달라 막의 선택적 투과성이 생긴다. 차이점은 선택적으로 투과할 수 있다는 거죠. 운반체 단백질은 동그라미 모양만 통과시켰어요. 그 다음에 능동적 수송을 보겠습니다. 능동적 수송. 능동적 수송은 막의 이온 펌프가 작동하여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겁니다. 막 내외 농도 기울기에 역행하여 일어나는 수송. 역행하여라는 말이 참. 자, 먼저 펌프를 이용해서 우리도 장마 지거나 하면은 뭐 펌프, 옛날 수도가에 가면 펌프 있었죠. 펌프를 왜 합니까? 필요 없는 것을 버릴 때 많이 펌프하거나 필요한 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많이 쓰죠. 그때 전기를 쓰잖아요. 전기 펌프. 아니면 손으로 하든지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거죠. 자, 펌프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그다음에 농도 기울기에 역행한다. 역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는 말은 저에서 고로 간다 뜻입니다. 순행을 하면은 고에서 저로 가겠죠. 근데 역행한다는 것은 반대로 저에서 고로 가기 때문에 역행을 하는 겁니다. 양성자 펌프를 이용한 능동 수송은 1차적으로 양성자 펌프를 작동하여 전기 화학적 기울기를 발생시키고, 이게 1차 능동 수송. 양성자 기울기 뭐냐면 예를 들어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중층이 있으면은 이게 바깥쪽이고 이게 안쪽이라면은 바깥에는 예를 들어 수소 이온이 많아요. 근데 안쪽에는 몇 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이러면은 수동수송이죠.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려면은 여기에 ATP를 사용해 가지고 안에 있는 수소 이온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이거를 펌프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양성자 펌프라고 그런 거죠. 왜? 이게 양성자니까. H 플러스가 양성자이기 때문에.
양성자 펌프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전기 화학적 기울기를 발생시킨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작은 쪽에서 이게 저고 이게 고예요. 저쪽에서 고쪽으로 계속 보냈더니 여기는 고가 되고 여기가 저가 더 심한 저가 됐어요. 이렇게 기울기가 고저를 됐죠. 이렇게 형성시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양성제 펌프와 짝지워져서 이온 특이적인 수송 단백질을 이용한 특정한 이온을 수송한다. 이게 바로 2차적인 능동 수송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림 6-6과 6-7, 6-6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차 능동 수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세포 외부 쪽이고 여기가 세포 내부예요. 반대니까 내부겠죠. 여기가 내부라는 말이 세포질이란 말이 세포 내부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양성자의 전기화학적 포텐셜을 기울기 방향을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거스른다. 여기는 한 개가 있고요. 여기는 세 개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위에 바깥쪽은 고고 안쪽은 저의 상태예요. 가만히 뒀으면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막 들어오겠죠. 그렇게 못하고 안에서 밖으로 일부러 펌프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퍼내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에너지가 사용된다. 에너지 ATP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1차적으로 양성자를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는 작용, 에너지를 쓰는 거, 이거를 1차 능동 수송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2차 능동 수송은 뭐냐? 바깥으로 양성자를 많이 퍼냈어요. 퍼냈더니 양성자가 이 선택적 막이겠죠. 앞에서 했던 운반체 단백질이겠죠. 운반체 단백질. 이거는 이제 사실은 수동적인 겁니다. 사실은 수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에서부터 저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수동인데 문제는 얘가 들어오면서 다른 입자를 하나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걸 사실은 얘를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이 양성자를 바깥으로 퍼내는 일을 한 거예요. 양성자 이온을 바깥으로 퍼내는 1차적인 일을 한 게 바로 1차 능동 수송이고 이때 에너지가 쓰이고 두 번째로 바깥의 고 상태,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다른 양분을 하나 데리고 들어오는 거 이거를 2차 능동 수송이라고 한다.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공동수송이라 그래요. 공동수송. 양성자가 들어오면서 이온을 하나 다 같이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 같이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공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동수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을 또 보면은 여기 이제 2차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예요. 양성자가 고에서 세포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동시에 A라는 물질을 같이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거를 공동수송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양성자가 밖에서 안으로 농도 기울기를 따라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반대로 이 저에서 B라는 물질이 반대로 이동해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양성자가 들어오는 동시에 B도 안에서 바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이거를 역수송이라고 해요. 반대로 일어난다 해서 역수송이라고 합니다. 역수송. 자, 왼쪽 거는 공동수송, 오른쪽 거는 역수송.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능동수송에는 1차 능동수송, 2차 능동수송이 있었는데 1차 능동수송은 똑같고 2차 능동수송에서 공동수송하는 방법이 있고 역수송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139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1차 능동수송을 주도하는 펌프는 세포막에 분포하는 양성자 펌프이다. 자, 능동수송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1차의 목적은 양성자를 일단 바깥으로 많이 내보내서 2차를 유발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양성자 펌프 가운데 양성자 ATP아제는 ATP 가수분해 효소는 ATP를 가수분해하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라는 뜻이에요. 양성자를 특정한 방향으로 펌핑한다. 1차 펌프를 작동시켜 전기화학적 포텐셜의 기울기를 발생시키는 것을 1차 능동수송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2차 능동수송은
1차 양성자 펌프에 의해 생긴 전기화학적 양성자 기울기에 의해 여러 가지 이온들이 농도 기울기에 역행하여 수송되는 것을 말한다. 1차 능동 수송으로 발생한 전기화학적 양성자 기울기가 2차 능동 수송의 구동력으로 작용한다. 자, 이런 거는 앞으로 광합성 할 때 하고 세포 호흡할 때 똑같은 방식이 나옵니다. 명반응에서 밖에서 안으로 실어 보내고 안에서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나가는 방식으로 이게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그때 잘 이해하시려면 지금 이거를 잘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이에 따라 2차 능동 수송을 추진하는 에너지는 ATP가 아니고 양성자 기동력이다. 이게 뭐냐면 1차 능동 수송일 때는 에너지를 사용했어요. 근데 2차 능동 수송에서는 에너지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양성자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걔들이 고에서 저로 이동하는 그 힘으로 2차 공동 수송이라든지 아니면 역수송이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원형질막의 양성자 펌프를 통한 무기양분의 능동적 수송을 설명하는 모형. 보면은 세포 A 그림에서 세포 외부에는 지금 M이라는 이온이 많아요. 세포질 안쪽에는 하나밖에 없죠.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가 저고 바깥이 고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 장치가 없다면, 이 양성자 펌프 장치가, 운반체 단백질이 없다면은 얘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네. 이온이니까 못 들어오지만은 어쨌든 들어온다 치면 여기 고에서 저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걸 네, 반대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네, 보내려다 보니까 펌프를 써야 되는 거예요. ATP 음, 에너지를 네, 사용해서 M이라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B로 가봅시다. 그러면 ATP는 ADP로 돼서 떨어져 나가고 P만 여기 남았어요. P가 남아있고 그 예, 다음에 C로 예. 넘어갈게요. M이 바깥으로 반대쪽이 열리면서 M이 바깥으로 나갔어요.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P가 나는 할 일 다 했어 하고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얘는 또 어디 가느냐 하면요. 나중에 여기 ADP랑 나중에 또 만나요. 또 만나가지고 다시 또 여기 ATP로 와요. 우리 생명체의 몸에는 뭐 ATP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쓸모없이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아요. 계속 순환해서 반복해서 다 쓰고 그렇게 하거든요.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6-7에 작은 글자. 식물의 대표적인 양이온 펌프는 원형질막에 분포하는 양성자 펌프와 칼슘 펌프이다. 자, A 그림. 특정 이온 M 플러스 H 플러스 또는 칼슘 플러스. 여기서는 M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운반체의 활성 부위에 결합한다. 그러니까 안쪽이 활성 부위죠. 그 다음에 B 그림에서 ATP에서 떨어져 나온 인산이 결합하여 운반체가 인산화된다. 운반체가 인산화된다는 말은 에너지를 넘겨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C에서 운반체의 구조 변화가 생겨서 에너지의 힘으로 반대쪽이 열렸다는 얘기죠. 구조 변화가 생겼다는 거는 외부 쪽은 열리고 내부 쪽은 닫히면서 이온이 외부로 수송이 된다. 그 다음에 D 그림에서 이온과 인산이 운반체에서 분리되면 운반체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능동수송의 1차에서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양성자를 밖으로 내보내는 모습이 바로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기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 6-8을 보면은요. 자, 이거는 이제 2차를 설명하는 거예요. A 그림에서 지금 바깥쪽에 양성자 이온이 많이 쌓였어요. 양성자 이온이 많이 쌓이면서 얘는 양성자에 대한 농도 기울기로, 그러니까 고에서 저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동하느냐? 이 알갱이가 하나 여기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B 그림에 가면은 따라서 S도 하나가 같이 여기 딱 들어와요. S도 보면은 이쪽이 저고 이쪽이 고죠. 그 다음에 C에 가면은 양성자가 떨어져 나오면서 S도 같이 떨어져 나와요. 공동수송, 역수송 중에 어떤 거죠? C로 봤을 공동, 때 이게 공동인가요? 공동수소, 공동이죠. 예, 공동. 공동이죠. 예. 예. 그다음에 D로 가서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방금 조금 전에 6-7 그림에서는 1차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2차예요. 2차. 거기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작은 것이.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 이 막을 투과하여 수송된다. 운반 A. 운반체 단백질이 결합 부위가 외부에 노출되어 양성자와 결합하고 그다음 B에서 이 결합으로 S가 결합할수록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다. 자, S가 결합할수록 더 크게 벌어졌죠. 그다음 C. S와 결합하면은 내부로 결합 부위와 기질이 노출되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다. 안쪽으로 열렸던 얘기고, 그다음 D. 내부로 양성자와 S가 방출되면은 원 상태로 돌아간다. 자, 어려울 거 네. 없어요. 어려울 거 없어요. 1차와 2차는 아까 앞에서 봤던 건데 지금 한 번 더 운반체 단백질 모양을 직접 보면서 한 번 더 본 겁니다. 이거는. 자, 다음에 그림 6-9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요. 176페이지 펴보세요. 그림하고 어때요? 그게 같은 모양이에요. 사실은. 176페이지 그림이 명반응에서 나오는 그림이에요. 광합성의 명반응. 그거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23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30페이지에도 나오죠. 이거는 세포 호흡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포 호흡에 있는 양성자 펌프예요. 얘들하고 차이점 뭐냐면은 광합성의 거하고 세포 호흡 거하고 지금 우리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하고 차이점 뭐냐면은 이게 회전을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방향이 달라요. 하나는 ATP를 쓰는 거고 뒤에 두 가지는 ATP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거하고 만드는 거는 방향이 반대예요. 자, 142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V1, V0 이렇게 써놨는데 V1은 여기서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부분. 요거는 ATP 아제, VATP 스페이스라고 돼 있죠. ATP 아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V0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은 회전 모타 부분이에요. 회전 모타 부분. 내재성이죠. 인지질 이중층에 안에 끼어 있죠. 내재성이죠. 내재성. 얘가 시계의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돌아갑니까? 예, 실제로 돌아가요. 실제로 이게 요 녀석이 뺑뺑 돌아가요. 이론상으로는요. 양성자 하나가 만약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통과한다고 했을 때 양성자가 한 개가 통과하면은 이게 120도가 돌아가요. 두 개 하면 240도, 세 개 돌아가면 한 바퀴 360도가 돌아요. 반대로 360도 한 바퀴 돌면서 ADP가 ATP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광합성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반대예요. ATP가 하나 딱 돌아가면서 양성자가 3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3개가. 근데 이론상으로 그런 거고요. 이론상으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이게 손실이 생겨요. 다른 데 손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달라요. 양성자 4개를 만들어야 ATP 하나가 만들어진다. 우리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조금 책마다도 조금 다르고 이론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어쨌든 이게 한 바퀴 돌면서 양성자가 한 서너 개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자, 바깥쪽에 ATP를 사용해서 지금 양성자를 밖에서 안쪽으로 지금 실어 나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바깥쪽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뒤집어졌네요. 여기가 시토졸이니까 세포 안쪽이고 여기가 이제 루멘 쪽이죠. 액포니까 액포 안쪽이에요. 여기가 액포의 루멘 공간 안쪽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시토졸이니까 바깥쪽이에요. 세포 쪽이에요. 세포질이 있는 쪽이에요. 시토졸이니까. 자, 시토졸 쪽이 pH가 7.4라고 했고 액포 안쪽은 5점이에요. 그럼 어느 쪽이 더 산성이냐? 이쪽이 더 산성이죠. pH가 낮은 쪽이 더 산성이고 높은 쪽이 더 염기성, 알칼리성이죠. 그러면서 이게 ATP를 써서 양성자를 안으로 치러 날랐어요. 치러 나르고 이 양성자가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나가는 힘으로 반대쪽에 있던 나트륨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운반체 단백질에서. 그죠? 이거를 역수송이라 그런다 그랬죠. 공동수송이 있고 역수송이 있죠. 2차 능동, 1차 능동, 2차 능동 중에서도 여기는 2차 능동이고 2차 중에서도 여기는 역수송이를 나타내는 거죠. 양성자 펌프가 있는 이쪽, 요거는 1차 수송이고 여기는 1차 능동, 여기는 2차 능동이죠. 운반체 단백질이 있는 쪽은. 여기서
ATP를 사용해서 바깥에 있는 양성자, 여기는 저예요. 저에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밖으로 나갈 때는 고에서 저로 자연스럽게 이동해요. 이동하는 그 힘으로 밖에 있던 나트륨이 들어와요.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저에서 고로 들어오는 거예요. 고로. ATP의 힘으로 이걸 뺑뺑뺑 돌립니다. 양성자 모터를 이게 실제로 돌아갑니다. 우리 몸에도 많이 있어요. 세포 한 개당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어요. 이게 이 펌프가 세포 하나당 그렇게 많아요. 이게 자 근본 목적은 나트륨이에요. 이 시토졸 바깥에 있는 나트륨을 안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근본 목적인데 선택적으로 얘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깥쪽은 나트륨이 저이고 안쪽은 고예요. 내 몸 안에 나트륨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두면은 이 안에 있는 나트륨이 바깥으로 다 쫓겨날 거예요. 근데 밖에 걸 안으로 끌어당겨야 되니까 이거는 능동 수송을 해야 되는 거죠. 능동 수송을 하려면 ATP를 써야 되는 거죠. 자, ATP를 씁니다. 그럼 이 양성자 펌프가 뺑뺑 얘가 돌아가요. 모터가 돌아가면서 바깥에 있는 양성자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들어오죠. 양성자 역시도 밖이 저이고 안쪽이 고예요. 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저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은 ATP를 써야 된다. 자,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이제 얘가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왜? 여기는 고이고 여기는 저이니까. 이때는 ATP를 안 써도 돼요. 고에서 저로 자연스럽게 가니까. 근데 이거 나가는 힘으로 밖에 있는 나트륨을 안으로 잡아들이는 거죠. 수송 반응항이 반대쪽이니까 역수송이 되는 거고. 그림 6-9 식물세포의 대표적인 양성자 펌프에는 전자전달 복합체, 막투가 산화환응 펌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 가수분해 효소, 그 다음에 피로인산 가수분해 효소 이런 것들이 있다. 양성자 ATP화제는 원형질막의 P형, 그 원형질막에 있는 것을 P형이라고 그러고요. 액포막에 있는 것을 V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엽록체 딜라코이드막하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것을 F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뒤에 176페이지하고 230페이지에 봤던 거는 F형이고, 지금 우리 책 위에 있는 거는 V형이라는 거죠. 액포막에 분포하는 V형과 P형은 F형과는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구조는 다 비슷해요. 예컨대 VATP화제는 여러 가지 단백질 소 단위로 결합된 효소 복합체로 표조해성 막 복합체는 그러니까 V1 부분, 바깥 부분이에요. 위에 풍선처럼 생긴 부분. 거기는 ATP의 가수 분해를 촉매하고 ATP를 분해해가지고 ADP로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성자 펌프를 ATP화제, ATP 가수 분해소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내재성 막 단백질은 V0 부분이에요. 세포막에 끼어 있는 부분이 F막에 끼어 있는 부분은 회전 모터로 작동하여 양성자를 펌핑한다. 이러한 회전 모터 모델에 의하면은 V1이 ATP를 가수분해하면서 다시 말해 ATP를 사용하여서 회전 모터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양성자를 수송하는 것이다. 한편 F형은 광합성할 때 하고 세포 호흡할 때 나오는 F형입니다. 그것은 V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지만 거꾸로 양성자가 회전 모터 부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ATP를 합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F형을 ATP 합성 효소라고 부른다. 이게 176페이지하고 230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포작용, 내포작용 이거 한 가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지금 프레젠테이션에 보이는 사진은 외포작용 그림이에요. 이 안에서 이 분비소낭이라고 있습니다. 분비소낭도 보면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분비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바깥으로 내보낼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췌장에 인슐린이라든지 세포에서 바깥으로 기름 성분을 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세포 안에서 만들어 가지고 세포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그 보내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인 거예요. 그걸 처음에는 이렇게 쌓여. 인지질 이중층으로 쌓여. 그 다음에 둥둥둥둥둥둥 수송하죠. 이렇게 왔어요. 여기는 세포막이죠. 세포막, 원형질막. 세포막도 인지질 이중층.
얘도 인지질 이중청, 성분이 같아요. 같다 보니까 두 개가 딱 붙으면은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매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것이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 또 자연스럽게 막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버려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안에 있던 물질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가는 거죠. 우리 소화효소라든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침 같은 거 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침도 단백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내보낸 게 외포작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포작용은 뭐냐? 내포는 바깥에 있는 물질을 세포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이에요. 반대예요. 얘를 싸요. 세포막이 막 무슨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이 안쪽으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인 다음에 여기를 딱 잘라버려요. 딱 잘라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으로 이동하는 거죠. 보통 이런 거는 세균이라든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식균 세포가 얘를 분해를 해요. 안에 여기다가 가수분해 효소를 발생시켜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얘를 다 분해해서 죽여버려요. 식균 작용할 때 이제 보통 이런 작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142쪽에 앞에서 논의한 무기 양분 수용성 분자들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설명한 기작에 의해 왁투가 수송이 가능하다. 자, 앞에 이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기 때문에 그래도 운반체 단백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운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덩치가 클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큰 입자나 박테리아는 세포막의 변형에 의해 생긴 운반 주머니, 다른 말로 소낭에 의해서 수송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세포막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외포작용, 그 다음에 세포막 안으로 도입하는 것을 내포작용이라고 한다. 주로 동물이나 미생물의 물질 흡수와 배출에 적용되지만 식물에서도 뿌리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점액질 다당류를 체외로 내보낼 때 효소를 합성하여 세포막에 밖으로 내보낼 때 또는 콩가식물에서 뿌리 혹 박테리아가 내부로 침입해 들어갈 때 이런 기작을 활용한다. 아까 여기 내포작용할 때 동물 같은 경우에 이거 식균 작용을 하는 세포 기관이 바로 리소좀이죠. 리소좀이 얘를 가수분해해서 소멸시키죠. 자, 그러면은 135페이지에 보시면은 같은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